한 국가가 미국이 100년에 걸쳐 쓴 시멘트를 단 3년 만에 땅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이 100년 동안 쓴 시멘트 44억 톤, 그 약 1.5배에 달하는 66억 톤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들이부은 겁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문명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규모였죠.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왜 이 전대미문의 건설 광풍은 대륙을 풍요가 아닌 거대한 폐허로 이끌었을까요? 수도 베이징에서 차로 1시간 수천 채짜리 별장촌이 능선을 따라 빼곡하게 들어섰지만 막상 불이 켜지는 집은 10채 중 1채도 되지 않았습니다. 문짝도 달리지 않았고 변기 하나 놓이지 않은 회색빛 시멘트 골조가 바람에 쓸리며 덩그러니 서 있었죠. 이런 유령 도시가 대륙 전역에 50곳이 넘게 복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텅 빈 콘크리트 상자에 전 재산을 빚내어 쏟아부었다는 사실이죠. 노후 자금까지 끌어모아 사들인 골조는 인테리어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됐고 그 분양 대금은 다시 또 다른 골조를 짓는 데 흘러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저축이 시멘트로 바뀌고 시멘트가 다시 빚으로 돌아오는 거대한 순환의 고리였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재산세라는 제동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빈집 9천만 채가 어떻게 14억 인구의 지갑을 거덜낸 건지, 그리고 수백조 원짜리 청구서가 터진 뒤 중국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한 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붕괴를 둘러싼 궁금증, 이 영상 하나면 전부 해소되실 겁니다. 콘크리트 다단계의 시작과 폭주, 그리고 파국의 메커니즘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세계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쓰러지고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며 전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죠. 수출로 먹고 살던 중국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니 중국 공장들의 주문이 뚝 끊겼고 14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꺼낸 카드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수출이 안 되면 내수로 버틴다. 아파트를 올리고 도로를 깔고 도시를 통째로 만들면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본 거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사람이 몰리고 시멘트 회사가 풀가동됐습니다. 금융위기 한복판에서도 중국은 9%가 넘는 성장률을 찍었죠. 사실 2008년 이전에도 부동산 투기의 씨앗은 이미 싹 트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부유층은 집을 두세 채씩 사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부가 건설을 성장 엔진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투기의 규모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폭발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 구조를 짚어야 합니다. 중국 GDP의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부동산 관련 산업에서 나옵니다. 건설업체, 시멘트 공장, 철강 회사, 인테리어 업체까지 전부 합친 수치죠. 더 중요한 건 지방정부의 돈줄입니다. 중국 지방정부 수입에 열애내시 세금이 아니라 땅에서 나옵니다. 국가 소유의 토지를 건설업체에 팔아 도로 깔고 학교 짓고 공무원 월급을 주는 구조인 거죠. 땅을 팔면 돈이 되고 그 돈으로 도시를 키우면 주변 땅값이 올라 다음번엔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듯 멈출 수 없는 공식이 완성된 겁니다. 문제는 이 완벽해 보이는 공식에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 사람이죠. 수요는 따지지 않고 공급만 쏟아부었습니다. 팔리든 말든 일단 짓고 보자. 바로 여기서 유령도시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유령도시가 무엇인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오르도스라는 도시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 사막 도시의 땅 밑에서 어마어마한 석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때마침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 전국의 공장마다 석탄을 찾았고 오르도스는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죠. 도시의 GDP가 9년 만에 13배로 뛰었고 1인당 소득은 상하이와 베이징을 제치며 중국 전체 도시 중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인구 150만의 사막 도시가 하루아침에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된 겁니다. 돈이 갑자기 생기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베이징처럼 번듯하게 살아보자. 꿈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운 게 캉바스 신도시입니다. 무려 100만 명을 수용할 규모로 설계했고 시청과 박물관, 도서관에 체육관까지 대도시에 있을 건 전부 넣었습니다. 박물관은 사막에 불시착한 UFO처럼 생겼고 광장 한가운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칭기즈칸 청동 조각상 군집까지 세웠죠. 아직 사람도 안 사는데 3만 5천 석짜리 경기장부터 올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왔습니다.
100만 명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들어온 건 고작 2만에서 3만 명, 계획의 3%에 불과했죠. 석탄으로 돈을 번 건 기업과 지방 정부였지 일반 주민에게 그만한 돈은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스, BBC, 알자지라까지 전 세계 언론이 이 도시에 고스트시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집값은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고 대출받아 산 사람들은 집값보다 빚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르도스만의 문제였을까요? 이 모델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텐진, 정저우, 선양, 쿤밍 이름만 다르지 구조는 똑같았죠. 그런데 유령 도시는 결국 수요 예측에 실패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 발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빈집을 지어놓고도 팔지도 세놓지도 않으면서 무한정 쥐고 있을 수 있게 만든 제도의 결함, 바로 여기서 투기가 전국적 광기로 번진 겁니다. 중국 전역에 비어있는 주택은 약 9천만 채에 달합니다. 한 집에 3명씩만 살아도 2억 7천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 미국 인구의 80%를 수용하고도 남는 집이 텅 빈 채 먼지만 쌓이고 있다는 뜻이죠. 누군가 이 상황을 버스에 빗댔습니다. 빈 좌석이 30개나 있는 버스인데 승객들은 전부 서서 간다는 겁니다. 좌석의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주인은 앉지도 않으면서 자리를 내놓지도 않기 때문이죠. 과장이 아닙니다. 대도시에서 청년 한 명이 평균 소득으로 아파트를 사려면 수십 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기현상의 뿌리에는 하나의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보유세, 즉 재산세라는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면 집을 여러 채 보유할수록 종합부동산세가 무겁게 얹히지만 중국에서는 아무리 많은 집을 쥐고 있어도 보유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세금 부담이 없으니 팔 이유도, 세를 놓을 이유도, 인테리어를 할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사놓고 값이 오르길 기다리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이 제도적 빈틈 위에 또 하나의 현실이 겹쳤습니다. 중국에서는 마땅히 돈을 굴릴 데가 없었던 거죠. 주식시장은 불안정하고 해외 투자는 규제가 심하고 은행 예금 이자는 쥐꼬리만 했습니다. 중국 가계자산의 70에서 76%가 부동산에 묶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유세가 없어 비용이 제로인 집이 사실상 유일한 저축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모가 자식 결혼시킬 때 집 한 채 해주는 게 당연한 문화까지 겹치면서 콘크리트 골조는 저축 통장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풀리지 않으니 가격은 계속 올랐고 가격이 오르니 또 사모으는 악순환이 굳어졌습니다. 정부도 방치했죠. 부동산이 GDP의 4분의 1을 떠받치는 엔진이었으니까요. 빈 좌석의 주인은 세금 없이 자산을 불렸고 서서 가는 승객은 영영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울어진 버스 안에서 또 하나의 기형적 생존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보유세가 없다고 해서 대출 이자까지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빚을 내어 집을 두세 채 산 사람들은 매달 쏟아지는 이자 고지서 앞에서 현실과 마주해야 했죠. 집값이 오르는 동안은 버틸 수 있었지만 현금 흐름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얼팡둥, 한자로 두 번째 집주인이라는 뜻의 중간 임대업자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원래 주인은 골조 상태의 빈집을 얼팡둥에게 통째로 넘깁니다. 얼팡둥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벽을 세우고 싸구려 자재로 인테리어를 때운 뒤 방 하나하나를 쪼개서 월세를 받죠. 서울의 쪽방촌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넓은 거실 하나가 합한 칸막이 3개로 나뉘고 화장실 하나를 대여섯 명이 함께 쓰는 구조가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형적인 시스템은 나름의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얼팡둥이 늘어나자 저가 인테리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가벽용 합판, 간이 배관, 최저가 타일을 공급하는 영세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들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까지 등장했습니다. 빈집이라는 비정상이 하청 임대업과 초저가 인테리어라는 또 다른 비정상을 낳은 거죠. 한국에 비유하면 전세 제도 위에 갭 투자가 올라타고 그 위에 또 다른 중간 업자가 올라탄 삼중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놓인 세입자들이었습니다. 안전기준 없이 쪼개진 방은 화재에 취약했고 계약서조차 없는 구두 합의가 대부분이었죠. 원래 주인과 얼팡둥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세입자는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의 광풍은 국경 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쇼핑에 중독된 자본이 태평양을 건너 다른 나라의 도시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캐나다 서부 해안도시 밴쿠버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광으로 북미에서도 손꼽히는 주거 선호 지역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 도시의 주택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집값이 해마다 두 자릿수로 뛰어오르는데 정작 동네는 점점 조용해지는 기현상이 벌어진 거죠. 원인은 차이나 머니였습니다. 중국 부유층이 자국 내 투기만으로 성에 차지 않아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밴쿠버는 중국 본토에서 비행기로 10시간 남짓, 시차도 적당하고 교육 환경도 우수해 1순위 타깃이 됐죠. 이들은 수백만 달러짜리 단독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한 뒤 거주하지도 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본토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사놓고 비워두는 전략을 복제한 겁니다. 밴쿠버 토박이들의 삶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집값은 평균 연소득의 12배를 넘어섰고 월세마저 치솟아 가족 단위 세입자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밴쿠버 시의회는 결국 북미 최초로 빈집세를 도입합니다. 1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에 감정가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였습니다. 집을 비워두면 돈이 드는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빈집세 도입 뒤 빈주택 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고 임대시장의 매물이 풀리면서 월세 상승세도 한풀 꺾였죠. 보유세가 존재하지 않아 빈집이 9천만 채로 불어난 중국과 정반대의 처방이 작동한 셈입니다. 그러나 중국 본토에서는 이런 제동장치가 끝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콘크리트 위에 쌓인 빚의 탑이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사고 비워두는 소비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광기에 진짜 수혜자이자 괴물은 따로 있었죠. 바로 개발업자들입니다. 중국에서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팝니다. 설계도만 보여주고 계약금을 받는 선분양 구조죠. 정상이라면 그 돈으로 건물을 완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A 아파트 계약금으로 B 아파트 땅을 사고 B 아파트 계약금으로 C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가 횡행했습니다. 짓지 않은 집의 돈으로 또 짓지 않을 집을 파는 순환, 본질적으로 다단계 금융사기와 다를 바 없는 구조였죠. 이 구조의 끝판왕이 헝다그룹이었습니다. 전국 280개 도시에서 13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동시에 돌렸고 축구단 운영에 전기차 회사까지 빚으로 사업을 끝없이 벌렸습니다. 2020년 중국 정부가 마침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부채 비율, 현금 흐름, 자본 대비 부채 이 세 가지 기준을 넘기면 추가 대출을 막겠다는 3대 레드라인 정책이었죠. 헝다는 세 가지 전부에 걸렸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폭주 기관차의 바퀴가 멈춘 겁니다. 2021년 12월 헝다가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디폴트, 채무 불이행. 2024년 1월 홍콩 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렸고 이 회사가 남긴 빚은 한화 443조 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기업이 등에 지고 쓰러진 거죠. 뒤이어 업계 2위 비구이 위안이 251조 원의 빚과 함께 디폴트를 선언했고 가장 안전하다던 3위 왕커마저 2025년 들어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룡 3마리가 나란히 쓰러지자 전국의 공사 현장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렸습니다. 공사가 멈춘 뒤 남은 것은 란웨이로우였습니다. 한자로 풀면 썩은 꼬리 건물, 짓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아파트를 뜻하죠. 뼈대만 덩그러니 세운 채 외벽도 창문도 없는 콘크리트 골조가 흉물처럼 하늘을 향해 서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집계로 이런 미완공 아파트가 중국 전역에 4,800만 채,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집을 산 사람들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선분양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30년 주택담보대출을 시작했지만 입주해야 할 집은 완공되지 않은 채 방치됐죠. 들어갈 집은 없는데 매달 이자는 어김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전기도 수도도 안 나오는 미완공 골조에 그냥 들어가 살기 시작한 겁니다. 월세조차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2022년 7월 참다 못한 수분양자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집을 안 지어주면 우리도 이자 안 갚겠다. 장시성에서 시작된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은 순식간에 100개 도시로 번졌습니다. 중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집단 행동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개발업자들이 줄줄이 쓰러지자 신규 분양이 멈췄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기존 주택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가계에서 증발한 자산 규모를
18조 달러, 한화로 약 2경 6천조 원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던 나라에서 집값 하락은 곧 전 국민의 통장 잔고가 증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 집값이 억 단위로 빠지는데 외식하러 나갈 기분이 나겠습니까? 새 차를 뽑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은 조용히 지갑을 닫았습니다. 경제학에서 역자산 효과라 부르는 현상이죠. 소비가 얼어붙으니 식당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고 불안해진 사람들이 더 안 쓰는 악순환이 굳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청년 세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탕핑, 드러눕겠다는 선언이죠. 아무리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고 사더라도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세상에서 경쟁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국가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저축을 콘크리트에 가둔 결과 다음 세대가 미래 자체를 포기해버린 비극적 역설입니다. 2025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해 태어난 아이는 792만 명, 건국 이후 최저치입니다. 빈집을 채울 다음 세대는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봅니다. 중국인이 소유한 한국 내 아파트는 약 4만 7천 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 수도권과 제주도에 몰려 있죠. 본토에서 자금난에 빠진 투자자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이 물량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정 지역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연쇄적으로 주변 시세까지 끌어내리는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4만 7천 채라는 숫자 자체가 한국 전체 주택 시장을 뒤흔들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충격이 한국 내부의 구조적 취약점과 공명할 가능성이죠. 한국의 갭 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 삼아 실제 자기 자금 없이도 집을 사 모으는 구조인데 이 원리가 중국의 골조 분양 투기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자산을 쌓고 가격 상승이 멈추는 순간 전체가 흔들리는 취약한 탑이라는 점에서 본질이 같은 거죠. 인구 감소라는 변수까지 겹칩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의 축소를 의미하죠. 수요는 줄어드는데 갭 투자로 쌓아 올린 공급의 탑이 그대로 서 있다면 언젠가 그 탑의 무게를 버텨줄 사람이 사라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중국의 콘크리트 다단계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보유 비용 없이 무한 축적을 허용한 시스템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그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시멘트는 무한정 쌓을 수 있지만 그 무게를 버텨줄 수요는 유한합니다. 빈 좌석의 수가 승객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버스, 그 버스에서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돌아볼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